안녕하세요, 채채채입니다. 여러분, 벌써 내년 마라톤 대회는 물론이고 트레일 대회까지 접수 일정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 한 해 갈수록 대회도 점점 많아지고 대회비뿐만이 아니라 숙박비, 교통비 이런 경비까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대회를 잘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 대회는 어떤 대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거 위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상반기 대회를 잘 보내려면 지금 겨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겨울 러닝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년 이상 달리기를 해보신 분들은 이 대회 거의 무조건 나가야 되는 대회로 알고 계실 겁니다. 3월에 열리는 동아 서울 마라톤입니다. 저는 이제 트레일 러닝을 하기는 하지만 이 서울 마라톤을 내년까지 3년째 연속 참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서울 마라톤은 아마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당연할 거고 트레일 러닝 하시는 분들 중에도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대회 자체가 3월 중순, 봄이 시작되는 시기에 열리는 대회이다 보니까 겨울을 누가 얼마나 슬기롭게 준비를 잘 했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적표 같은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거고 메이저 대회이기 때문에 또 그럴 텐데요. 내년 2026년 서울 마라톤은 예년과 다르게 풀코스 마라톤의 경험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접수를 받았었어요. 마라톤이든 트레일러닝 대회든 유명하고 인기가 있는 대회는 거의 다 이제 추첨식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해외 마라톤, 6대 마라톤, 7대 마라톤 이런 마라톤들 보면은 추첨 방식은 당연한 거고 연령대별로 일정 기준의 기록이 있어야만 또 추첨 접수를 할 수 있는 이런 대회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해외 마라톤은. 근데 서울 마라톤도 그런 해외 마라톤의 시스템을 따라가는 약간 그런 방향으로 볼 수 있어서 기존의 마라톤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 접수 시스템을 좋다, 괜찮다, 동아 서울 마라톤이 일 좀 제대로 하는구나 이런 평을 줬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트레일 대회는 4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4월 첫째 주 주말에 열리는 제주 국제 트레일 러닝 대회 스테이지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올해 초에 저랑 미대영이 스테이지 레이스 남녀 혼성 팀으로 출전을 해서 3위로 입상을 했던 그런 대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남녀 커플이신 러너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그런 대회예요. 보통 대회는 하루에 끝이 나잖아요. 근데 이 제주 국제 트레일 러닝 대회 스테이지 코스는 100km를 3일에 나눠서 달리는 대회예요. 3박 4일 동안 이제 모든 참가자들이 먹고 자고 달리고를 이제 같이 하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해병대 캠프 느낌. 달리고 와서 밥 같이 먹고 또 같이 자고, 숙박을 포함한 참가비를 지불할 수도 있고 숙박을 제외한 참가비를 지불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숙박을 포함하게 되면 숙소에서 이제 매일 아침에 아침 식사 먹고 준비하고 관광버스를 타고 그날의 대회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나면 또 관광버스를 타고 다시 숙소로 이동을 하죠. 숙박을 포함하지 않는 참가비 경우에는 숙소는 별도로 신청을 해서 대회장으로는 자력으로 오셔야 해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리조트라고 해서 호텔이나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펜션 단지였고 이제 편의시설이 주변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가시기를 계획하신다면 렌트는 꼭 하셔야 된다고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대회는 굉장히 빠른 단거리 레이스를 3일 동안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고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관건입니다. 기록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 회복 부분을 굉장히 유념을 하셔서 첫째 날, 둘째 날에 모든 걸 쏟아내면 안 돼요. 3일까지 내가 계속 잘 뛰어야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뛰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한 점 없이 가서는 또 안 돼. 그리고 아마 같은 주에 열릴 거예요. 장수 트레일 레이스입니다. 장수 트레일은 4월에도 열리고 9월에도 열리죠. 장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직접 참가를 해본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보가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주변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종합해서 들어보면은 거리 대비 누적 상승 고도가 굉장히 높아서 난이도가 좀 있는 대회이기도 하고 시기적으로 4월이면은 비도 굉장히 많이 오고 예측하기 힘든 그런 기후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대응 능력까지도 이제 난이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고 또 다양하게 실력 향상을 바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은 대회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여태까지 이 장수 트레일 레이스를 안 가본 이유는 가장 큰 게 이제 편의성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대회 자체의 어떤 내용이나 대회 자체의 재미, 대회 자체의 퀄리티보다는 교통하고 숙박이 저한테는 상당히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허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장수를 가보고는 싶었는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에너지 소모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불편함을 겪기 싫은 그런 부분이 또 있기도 하고 해가지고 장수는 차선이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장수는 주변의 그 스태프분들이나 주최하시는 분의 그런 에너지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좋은 기운을 받아서 다시 또 가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 걸 보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가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는 4월이든 9월이든 장수를 가보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코리아 50K 동두천입니다. 코리아 50K 동두천은 이 코리아라는 네이밍도 있고 대회가 개최된 지 꽤 이제 오래된 나름대로 역사가 있는 대회이다 보니까 트레일러닝을 오래 즐기신 분들 사이에서는 이 대회가 시즌을 여는 대회라고 인식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대회 참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날짜상으로는 앞에 열리는 대회가 있지만 시즌을 진짜 완전히 열었다 하는 그런 상징성의 의미는 코리아 50K가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50K 종목은 우리나라의 트레일러닝 입상자들이 거의 다 모이는 대회라고 할 정도로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코리아 50K의 등수가 대한민국 트레일 러너의 등수다. 그럴 정도로 진짜 잘 뛰는 사람은 진짜 굉장히 그냥 많이 오는 그런 대회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일반 선수들한테는 도전과 성취에 이런 요소가 있는 부분이 코리아 50K는 다른 대회와는 다르게 골든벨, 실버벨, 브론즈벨이 있어요. 1, 2, 3등 입상 외에 기록에 따라서 골든벨, 실버벨, 브론즈벨이 수여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욕심이 있는 분들은 골든벨을 타겠다. 좀 조금만 더 노력해서 실버벨을 타겠다. 이런 도전의 의미를 막 뿜어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골든벨, 실버벨, 브론즈벨 타는 거 목표로 한번 운동을 겨울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5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열리는 TNF 100입니다. 강릉에서 열리는 TNF 100은 노스페이스에서 개최를 하는 대회죠. 10km, 50km, 100km 이렇게 종목이 있기 때문에 10km 초보자 분들부터 이제 울트라를 즐기시는 분들까지 다양하게 참가하는 대회고 KTX를 이용해서 강릉역까지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고 또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 관광지이기 때문에 교통 숙박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주변 관광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가족끼리 함께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대회는 이제 노스페이스라는 이제 큰 업체가 주최하는 대회라서 그런지 다른 대회보다는 부스는 조금 빈약한 면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고 볼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오히려 연예인들 참가라든지 공연 이런 또 재미가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10K, 50K랑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이제 산으로 들어가 버리는 상반기 유일한 100km 대회이기 때문에 장거리를 즐기시는 분들은 TNF 100에 100km 이
종목을 참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올해 이 TNF백을 나가기 위해서 동대문 던던 매장 가가지고 신발하고 패키지를 해가지고 이제 참가 이런 거를 또 되게 궁금해 하세요. TNF백, 서울백, 트랜스제주백 이 세 대회 중에 입문으로 하기에 괜찮은 대회가 무엇이냐 뭐 이렇게도 이제 많은 논쟁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은 세 개 다 가본 저로서는 코스상 제일 재미가 없는 건 TNF백이에요. 재미로만 나가는 건 아니지만 코스의 경관이라던가 이제 새로운 모습이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고 그렇지만 초반에 해안도로를 달리거든요. 그 해안도로를 달리는 시간대가 이제 일출 시간대예요. 몇백 명의 이제 주자들이 그 해안도로를 쫙 달리는 그런 느낌은 굉장히 새롭고 아름다운 한 장면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100km를 도전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TNF백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역시 5월에 열리는 온탕고도 스카이레이스입니다. 이 대회의 특징이면서 대회 전반의 이제 분위기를 결정짓는 요소가 바로 리조트 베이스 대회입니다. 온탕고도 스카이레이스는 하이원 리조트에서 열리는데요. 일단 교통과 숙박이 굉장히 편리하고 이제 깔끔합니다. 리조트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회 자체의 내용도 훌륭하지만 이런 편의시설 때문에 전반적인 러닝 트립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워터파크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케이블카도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남은 가족들이 언제 오나 지루한 시간 보내지 않고 나름대로 이제 즐길 거리를 즐기고 대회 응원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죠. 리조트 안에 숙소는 저렴한 거는 한 10만 원 중반대에서 20만 원 초반까지도 가죠. 근데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리조트 밖에도 굉장히 좋은 숙소가 많아요. 저렴한 거는 한 1박에 5만 원대? 7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깔끔하고 좋은 숙소들이 많기 때문에 자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대회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면에서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대회를 치르는 경험치가 있는 직원들로 메인 스텝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퀄리티의 등락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대회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이러니하게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는 편의시설이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식사를 할 곳이 리조트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적다는 거. 단가가 먹을 만한 건 굉장히 세요.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리조트 밖에는 나갈 수가 없단 말이죠. 리조트 안에서 모든 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식당은 조금 부족할 수 있다. 다음은 6월 동해 스카이레이스입니다. 동해 스카이레이스는 우리나라의 다른 어떤 대회에서는 볼 수 없는 나무가 없는 산에 간다는 거, 그늘이 없는 대회, 모래사장을 뛰는 대회 이렇게 딱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는 비가 와야 되고 동해는 뜨거워야 됩니다. 이 뜨거운 트레일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가셔야 해요. 동해 스카이레이스는 과거에 이제 산불이 났던 지역에서 개최되는 만큼 트레일 러너들에게 다양한 트레일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굉장히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회 그 CP에서 전해질을 보급해줄 정도로 뜨거운 그 햇빛이 그대로 받기 때문에 전해질 드셨어요? 전해질 드셨어요? 이거 드셔야 돼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당황을 넘어서 좀 험한 소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슨 대회를 이딴 곳. 이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런 트레일도 있다는 이 경험으로 생각을 하고 또 나의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대회가 끝나고 나서 내년에는 이 뜨거움을 다시 맛보러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특색이 있습니다. 동해 망상해수욕장 인근에서 개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역시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저렴한 숙소들이 많고 대회장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온천 리조트가 있는데 거기는 일반 모텔보다는 조금 가격이
있겠지만 대회장하고 가깝기도 하고 좀 더 쾌적하고 하기 때문에 예약을 미리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는 숙박시설입니다. 단점이라면 역시나 대회장 인접한 곳에 먹거리가 좀 부족해요. 치킨집, 삼겹살집 이런 집이 대부분이에요. 대회 전날에 식사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은 조금 부족해서 뭘 먹어야 되나 이제 이 해변을 돌아다니면서 조금 난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동해는 뜨거워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대회장도 그늘이 하나 없고 직사광선 그대로 이제 내리쬐는 잔디밭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 지인분들 피니시 오는 거 기다려주고 싶어서 이제 기다리다가 막 너무 뜨거워서 막 다른데 그늘 찾아서 피해서 막 이동을 해야 할 정도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해 스카이레이스는 대회장이든 주로든 다 뜨겁다. 그냥 엄청 뜨거운 대회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대회들이 이제 내년 3, 4, 5, 6 상반기 일정 잡기에 이제 기준이 되는 큰 대회의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회들이 이제 벌써 접수가 시작됐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회일 기준에 빠르면 한 6개월 전 아니면 이제 3, 4개월 전에 보통 접수를 하죠. 접수할 대회 일정을 미리 파악도 해야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상반기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겨울에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봄철에 생각보다 부상이 많은 이유가 겨울철에 운동량이 확 떨어졌었는데 3, 4월이 되면서 예전에 하던 강도로 그대로 뛰어들게 되면은 부상이 올 수가 있겠죠.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운동을 많이 해서 부상이 오는 게 아니라 운동을 안 하게 되는 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체온만 안정이 되면은 굉장히 쾌적하게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인데 춥다는 이유로 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겨울 러닝 복장에서 유의할 부분만 잘 유의를 하시면 오히려 실력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겨울 복장에 레이어는 어떤 식으로 레이어를 할 건지, 겨울 모자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짚어드리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지만 신체는 열이 나기 때문에 상의, 하의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귀라든지 손이라든지 발끝이라든지 말초신경이 있는 이 부분을 잘 가려주는 게 사실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자를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눈에도 알 수 있듯이 귀도리가 겨울 러닝 모자에는 핵심이죠. 이 모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러닝 캡에 귀도리가 덧붙여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물 조직으로 막 보송보송하게 보온 처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런 그물 이 조직이 에어 포켓이 돼가지고 보온성을 유지하면서 이제 통기는 또 원활하게 잘 되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고 비니 같은 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캡에 귀만 달려있는 모양이니까 좀 부담 없이 착용을 할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얇고 약간 니트 소재로 비니에서 변형된 모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챙도 짧게 달려있고 전체적인 요 부분은 니트 소재로 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귀도리 부분도 있고 안에 보시면 역시 보송보송하게 이제 보온 처리가 되는 그런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 다 귀도리가 있는 제품인데 이거를 다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귓바퀴 이 부분만 살짝 가려주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 내려서 쓴 적은 거의 없어요. 접어서 올려서 이렇게 썼을 때 이 부분만 살짝 가려지게 하면은 겨울 러닝 모자의 역할은 충분하다. 중요한 거는 통기. 이 모자의 통기가 안 돼서 이슬 같은 게 막 맺혀서 그게 또 얼어. 그래서 러닝 모자를 고를 때 이게 통기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위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비니입니다. 추워서 너무 싫다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비니를 쓰는 게 나은 선택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써도 될 정도로 패셔너블하게 나와서 두루두루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의 자켓을 보여드릴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러닝 모자에 조직이 되어 있던 것처럼 이 안에도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따뜻하게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거의 0도 그 정도에 제가 이거를 입어봤는데 더 영하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옷은 에어 포켓이나 구조, 그물 조직 자체가 보온이 확실하게 되는 그런 조직인 것 같고 달리다가 이렇게 통기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지퍼를 내릴 수 있는 이 부분이 되게 장점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핑거홀 많이 찾으시잖아요. 손등까지 덮일 수 있게 핑거홀도 되어 있고 앞주머니 이런 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가벼운 소지품들은 이 안에 넣고 다니면은 이제 러닝벨트도 필요 없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자켓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자켓보다도 많이 입으시는 게 이런 티셔츠예요. 긴팔 티셔츠. 베이스 이너로 많이 입으시는 이런 긴팔 티셔츠는 사실 특징이 별로 없이 아주 얇고 신체 사이즈보다 길지 않는 거. 손목이면은 손목, 기장이면은 골반 뼈까지 딱 오는 그런 길이감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딱 군더더기 없이 손목까지 딱 오고 골반까지 딱 오는 위치여서 이런 거를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상의를 가장 많이 입어요. 얇고 무늬 없고 디테일 없는 이런 베이스 단독 착용으로 가을 시즌 한 5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찬 기운이 있다 하시면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바람막이 이 위에 하나 입으면은 0도 정도까지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더 추워지는 이제 영하로 가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자켓이라든지 조금 더 보온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켓을 착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 러닝은 사실 장비 투자 가치가 제일 큰 시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겨울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년 3월에 바로 PB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시즌의 시작을 좋은 컨디션으로 시작을 하느냐, 요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내년 목표 대회가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겨울에 꼭 챙기는 그런 장비가 있다면, 그리고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꿀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